두더지 잡기 미신. 우뇌형과 자리형 개념은 스캔 시대에 이전에 뇌 기능 모델이 이미 잘 확립되어 있고, 그래서 뇌의 처리 언어를 살펴본 최초의 MRI 연구 중에 하나는 1995년 심리학자 셀리 세이위츠가 수행했다. 그들은 이런 연구 결과에는 꿈의 조합이 성차와 방구 차이 둘 다 있었다. 헤드라인 스토리 문자 그대로 뉴욕타임스는 남녀는 뇌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연구로 발견 표적 기사를 보도했다. 남자가 언어 처리를 위해서 자네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데 반해 여자는 같은 과제를 실행해도 자네와 원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심리학적 과제 그리고 또는 뇌 손상의 효과를 토대로 수십 년간 간접적으로 관찰해온 결과를 확증하는 듯했다. 또 다른 신경학자는 그 연구에 관해서 논쟁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뇌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결론이 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그 발견을 환영하는 셈이다. 그 논문 속의 영상은 나중에 일상적으로 실리게 된 총천여적 사진보다는 훨씬 덜 극적이었지만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회백색 뇌의 단면과 주황색, 노란색 네모 몇 개가 겹쳐 있는데 남성의 뇌에서는 모두 한쪽에 뭉쳐 있었고 여성의 뇌에서는 양쪽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 영상의 연식에도 불구하고 온갖 맥락에서 튀어나오는 인기 있는 스톡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예컨대 그것은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총재가 되었다는 기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가 마주칠 남성 금융가들의 침팬지나 다름없는 소통 기술을 다루는 데서 그녀의 우월한 언어 능력이 그에게 우위를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맥락이었다. 남자는 자녀의 언어를 하는데 반해서 여자는 양쪽 뇌를 사용한다는 결론과 이를 입증하는 영상이 새로운 fMRI 기술로 생겨난 기대 속에서 둘 다 주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많은 후속 출연과 재출연은 그 연구의 단점들로 주의를 끌었던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거나 그런 잘 확립된 정설에 도전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이 특별한 연구 결과는 언어 영역 특유의 두더지 잡기 성향을 정확히 실증한다. 그 논문은 지금까지 인용 횟수가 출판 이래 1600회를 넘었는데 가장 최근엔 2018년 출판물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러 다른 논평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연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연구 자체의 본질적인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그 연구를 해석하고 결과를 바라본 방식이 이후에 발견된 것에 의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표본 크기가 작다는 문제는 당시의 특징이었다. 그 연구는 실제로 있었던 4가지 유형의 단어 처리 과정 중에서 한 유형인 아분 과제에 관해서만 보고했다. 나머지 어느 과제로 찾아낸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핵심 사안은 남녀는 19명 모두 자방구에서 픽셀 군지표를 보여주지만 여자는 11명만이 그토록 가시된 좌우 분포를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여성 비혼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서 강한 양측 활성화를 일으켰다는 저자들의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면에 거의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성치는 아마도 저자들의 주장한 것보다 다소 덜 주목했을 만했을 것이다. 새로운 기법으로 제시된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열의는 당시에 전적으로 이해할 만했지만 말이다. 이후에 그 연구를 재현하려던 여러 시도는 실패했다. 더 근래의 언어 편측화의 성체에 대한 쟁점 전체를 메타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도 그런 차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증거는 기능적인 신경 영상 연구에도 없었고 언어 거칠의 구조적인 척도나 편측화의 간접 척도가 되는 종류의 신경심리학적인 과제를 살펴봐도 없었다. 그 논문은 오늘날이라면 아마 출판될 수 없을 것이다. 방법론이 발전함에 따라서 훨씬 더 정교한 기법을 쓰면 훨씬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놓고 훨씬 더 정교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지금껏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증거를 열심히 포착하여 대정의식에도
확실하게 정착시킨 더 최근의 예는 2013년 출판된 내 연결성 경로의 성차에 관한 논문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루빈 그루 연구자들은 8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 428명과 여성 521명이라는 이상적으로 큰 코호트 사이에서 내 연결성의 독특한 차이를 설명했다. 그들은 남성은 반구 안에서 연결성이 더 크고 여성은 반구 사이에서 연결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결과는 남성 뇌가 지각과 협응 동작의 연결성을 촉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데 반해 여성 뇌는 분석적인 처리 방식과 직관적인 처리 방식의 교신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대학에서 첨부한 보도자료는 연구자 한 명의 말을 인용하여 극명한 차이를 언급하고 그 차이를 남성과 여성의 성보성에 연결했다. 남성은 자전거 타기나 방향 찾기에 더 능하고 여성은 멀티태스킹과 집단의 유효한 해결책 고안을 위해서 더 잘 갖춰져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들은 참가자에게 스캐너 안에서 자전거 타기나 멀티태스킹을 시키지는 않았다. 이에는 쉐이비츠 이야기와 다르게 거의 즉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었다. 다른 연구자와 온라인 논객 수십 명이 터무니없는 정형화를 보여주는 그 팀의 행태를 비난했을 뿐더러 그들의 방법에도 딴지를 걸었다. 비평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그 연구자들은 구조를 스캐너에서 측정조차 하지 않은 기능에 연결했다. 그들이 제작한 영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교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했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비교의 총수보다 훨씬 더 적었다. 당신이 이 정도 비판의 무게에 깔리면 그런 논문 한 편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천만에 그것은 언론에 의해서 널리 그리고 열광적으로 보도되었다. 인디펜던트는 배선된 남녀 뇌 차이로 남녀가 지들기에 더 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데일리 메일은 남자의 뇌, 여자의 뇌라는 진실을 남자 뇌와 여자의 뇌가 실제로 다른 이유를 드러내는 사진,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뜻하는 연결선들과 함께 받아들였다. 이것은 연결성 경로 측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성차 쟁점에 적용한 최초의 논문 중의 하나였으므로 초기 fMRI 연구들이 받았던 비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 보였다. 논문의 매체에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칼리지 런던의 클리오드나 오코너와 헬렌 초페는 논문이 출간된 다음 날의 뉴스 온라인 댓글에서 그 영향을 추적하고 분석할 기회를 삼았다. 생겨난 오해 중에서 일부에서 연구자를 탓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캐너에서 측정하지도 않은 행동을 틀림없이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들의 보도 자료도 남녀의 행동에 관한 흔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논문은 행동의 성차에 관한 기존 믿음을 확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적인 기사의 4분의 1, 블로그의 3분의 1 이상, 댓글의 10분의 1, 이 생물학은 운명 또는 배선 편에 섰다. 그 연구 논문에서 보고된 차이가 더 나이든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거 전쟁에 관한 시각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통찰을 준 쪽은 고정관념과 여성 혐오, 논점에서 벗어난 동성애 위반, 누가 무엇을 잘하나에 관한 놀이터, 야유형 댓글이가 뒤범벅된 독자의 댓글이었다. 자, 성녀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를 대단히 사랑으로 사실을 직시하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남자들이 해적질로 발명했다. 전화기, 컴퓨터, 제트엔진, 기차, 자동차 등등 그 목록은 끝도 없다.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동글동글 해주고 다니는 중일 테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집어치우고 여러분의 핸드백에 집중하자. 크리오드나 오코너와 헬렌 조편은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댓글은 전통적인 매체, 블로그를 구성하는 정치적인 섬세함에 오염되지 않아서 대중이 성차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어하는 잠재적인 여성 혐오를 노출했다. 그 논문 전체는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이것을 사용해서 신경 란센스형 대처벌을 예시하려는 비평가인 것은 아니다. 신경 영상술을 치르는 여자 뇌와
남자 내에 관한 질문에 실로 더 나은 답을 얻을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초기 단계는 다른 조사 영역을 망친 것과 똑같은 종류의 함정에 빠졌다. 해야 할 질문이나 데이터 해석 방식을 결정할 때 현재 방식을 고수했고 정설에는 도전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차의 탐구 자체를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 그 영역은 나중에라도 신경 쓰레기, 신경성 차별, 신경 난센스 문제에 도전하는 법이 없었다. 계몽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2부에서 21세기 연대 내는 가설과 환상을 지어낸 후 감각 데이터에 견주어 검증하는 추론 기계다. 간단히 말해서 내란 문자 그대로 환상적인 기관이다. 프리스턴 제1장에서 왔듯이 fMRI를 사용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게 되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바꾸어 놓았다. 뇌에서 산소가 공급된 혈류를 측정하여 연관된 신호를 색으로 암호화된 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훌륭한 마케팅의 일부일 뿐 아니라 영날의 검과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fMRI 장치로 제작된 영상의 유혹적인 매력은 신경쓰레기 조달업자들에게 하늘의 미래의 선물이었다. 그들은 내 실에 변성하여서 거짓말 탐지기, 투표 의도 알아내기, 세계 금융위기 예측하기 그리고 물론 멀터 다시키는 선수와 지도 읽기 선수의 차이를 꼭 집어내기라는 문제의 해법을 이제는 가장 가까운 내 스캔 센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하지만 내 영상술사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조차 깨달았다. 혈류에서 차이를 찾는 것은 사건이 내 안 어디에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에 그런 변화는 시간 단위가 너무 느렸다. BOLD에서 셀러리와 스코이드를 거쳐서 보니까지 21세기는 지금 우리가 뇌에서 찾고 있는 것의 일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내 영상계에서 연결성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내 영상술사는 다른 구조 사이의 연결선을 조정하여 내의 도로 제도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가진 기법으로 내 경로를 지도할 수가 있다. 이 기법의 기본은 이런 섬유답을 따라서 물수송한 항해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진전과 함께 이 도로 지도가 점점 더 상세해지고 있고 우리는 주류 고속도로를 국도는 물론 소도로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뒷길과 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비인간 동물에게 매우 전문적인 기법을 적용하면 도로 건설 자체부터 보기 시작하여서 신경세포 돌기가 다른 신경으로 뻗어나가 미러 통신로를 놓기 시작하는 광경도 지켜볼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세상이 뇌에 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에서 서로 다른 구조가 어떻게 협업하는지 이야기를 거듭해왔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듯이 뇌는 동적 장치여서 늘 활동 중이므로 이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류도 측정할 수 있어야 이동 방향을 관찰하여서 내 주인의 여부에 따라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우리는 교통의 본질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고 있는 크고 느린 활동 변화는 수면의 신호일 수 있을까?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작고 빠른 변화는 움직임의 신호일 수 있을까? 아니면 훨씬 더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매우 빠른 유형의 활동은 질적으로 상당히 먼 영역이 갑자기 작동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 비밀 물리적인 연결선을 통해 겉질의 넓은 영역을 가로질러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연결선의 발달을 추적하는 작업은 뇌의 끊임없는 시간적인 변화를 살펴볼 때 함께 발하는 세포들을 함께 배선된다. 이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21세기 뇌 영상술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치와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이런 실시간 변화를 머리 외부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들리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럴 가치가 있다. 내가 2000년에 에스턴 브레인 센터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영국 최초로 머리가 다 들어가는 MEG 장치가 설치된 직후였다. 일선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기법을 발전시킨 덕분에
우리는 내 활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의 정확한 척도뿐 아니라 그 변화가 나오는 위치의 훨씬 더 정확한 그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내의 제잘거림 측정하는 신호의 서로 다른 주파수도 측정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한스 베르그가 오래전 이의지를 발명했을 때 들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알파파 주파수에 익숙하지만 다른 리듬도 있다. 어떤 리듬은 더 느리고 어떤 리듬은 더 빠른데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MEG 내 영상설의 성배로 알려진 것, 즉 내 활동이 무엇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모두 아는 수준에 더 건조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내 영상설은 이를테면 EEG와 fMRI 기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살아있는 인간 뇌를 더 깊이 뚫고 들어간다. 물론 뇌를 이해하는 데 근래에 있었던 진전 모두 다 내 영상설사의 공이라는 말은 아니다. 유전학자는 뇌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결정하는 암호를 풀고 있다. 생화학자와 향리학자는 뇌에서 화학적인 전령들이 담당하는 수백 가지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팀 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첨단 기법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로 인해서 인간 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런 멀티태스킹 본성의 훌륭한 예는 이마 옆에 있는 앞뒤 다발것질이라는 구조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뇌 기반 예법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신경회로 정해 일부러 지명했다. 마찬가지로 행동을 증언할 때 뇌의 한 영역이 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전장에서 보았듯이 초기 뇌 연구는 뇌를 특정한 기술을 위한 영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책이 정석을 제작하는 대신에 뇌의 동력학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뇌의 많은 부분은 행동의 모든 측면에 동시에 관여한다. 초기 뇌 영상설은 상황이 뇌 속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를 찾는지도 제작 탐사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뇌 신호를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이를 어떻게 하느냐를 더 강조한다. 이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활동이 행동을 어떻게 번역되는지, 개인이나 개인 집단 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점을 나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의 가소적인 뇌, 지난 30여 년간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뇌가 정확히 얼마나 가소적 또 변형 가능한지, 또 우리의 뇌는 발달 초기뿐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 것이다. 이것은 정대한 변화다. 초기에 의한 뇌의 발달 방식은 예정되어 고정된 성장 패턴이 있어서 변화는 설정된 기간에 펼쳐지고 그 기간 동안에 심각한 편차는 비교적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관념을 기반으로 했다. 우리는 영아의 뇌에서 신경세포 연결선이 대량 증식하고 경로가 확립되는 시기에 엄청난 유연성이 잠재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초점은 대개 적절한 정보가 제때에 입력되지 않으면 핵심 영향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경험의존적인 가소성이 평생 유지된다는 발견은 바깥 세상,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 우리가 하는 직무, 우리가 즐기는 운동, 이 우리의 뇌에 대해 하게 될 결정적인 역할로 관심을 끌었다. 가소적인 과정이 작동한다는 증거는 전문가의 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정 기술에 뛰어났던 사람들의 뇌에 표준과 다른 특별한 구조나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들의 뇌가 기술 관련 정보를 다른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보면 된다. 다행히 이런 전문가는 각별한 재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신경과학 연구자를 위한 기니피그가 되어 절 용의도 있는 듯하다. 음악가가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스캔 안에 고분고분 누워있는 유도 선수, 골프 선수, 등반가와 또 비교했을 때 그들의 뇌 구조적인 차이는 그들이 지닌 각별한 기술의 요구사항과 분명히 관련 지을 수가 있었다. 현악기 연주자는 왼손 운동 통제 영역이 더 컸고, 건반악기 건주자는 오른손 통제 영역이 더 컸으며, 정리에 덤벙하는 눈과 손의 협응 및 오류 수정에 관한 뇌 부위가 더 컸고, 정리의 유도 선수는 운동의 계획 및 실행 영역을 작업 기억에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더 컸다. 기능적 차이도 명백했다. 전문 발레 무용수는 동작을 관찰하는 네트워크의 더 높은 수준의 활성화가 있었는데, 활쏘기 전문가는 시공간적인 저희와 작업 기억을 보조하는 네트워크가 더 활동적이었다.
어쩌면 사람들의 애초에 내가 달라서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연구는 진행하기 힘들지만 인지신경과학자들도 그 점을 고려했다. 한 연구에서 3개월간 자원자를 집단 상대로 저글링을 가르치고 그들이 특정한 기계적인 동작을 학습한 전후에 뇌를 스캔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서 아이들 연습생 저글링은 움직임을 인식하는 시각 거칠 부분과 선동작의 시각적인 유도를 책임지는 시공간 처리 영역의 회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화가 크면 클수록 더 나은 저글러가 되었다. 3개월 후에 전 저글러들은 스캔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들이 보여준 회백질 증가는 다시 기준선을 향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소성의 가장 유명한 예는 UCL의 신경학자 엘리너 맥가이어와 그녀의 팀이 실행하여서 잘 알려진 런던 택시 운전사 연구다. 엘리너 맥가이어는 체링 크로스 역에서 지식 실천, 공간 인지와 기억을 뒷받침하는 해마 부분의 회백질이 증가해서 보여주었다. 가소성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술로 배울 수 있는 개인체를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택시 운전사 연구는 내가 지닌 가소성의 척도로 받아들였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식은 성인에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습득한 매우 전문화된 기술이다. 더 평범한 기술은 어떨까?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까? 이것도 내 활성화 패턴에 반영될까? 이런 종류의 기술을 향상할 수 있고 이것은 뇌를 변화시킬까? 일정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경험하면 수행력도 향상하고 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틀림이 없다. 심리학자 그 요인은 이 특정 기술에 보고된 대부분의 전도처도 설명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수준이 남성 참가자 사이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이 남성은 더 나은 건강기술을 주도하는 것 같았다. 이런 정도의 행동적인 가소성은 구조적인 뇌 변화에서도 실제로 반영되는 듯하다. 심리학자 리처드 히어와 당뇨들은 여학생 집단에게 주당 평균 1시간 30분 동안에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임무를 주고 3개월간 게임을 하기 전후에 구조적인 기능적인 뇌 영상을 측정했다. 내 가소성이 평생을 가고 경험과 훈련 등 외적 요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배선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차이에 관한 과거의 확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뇌 사이에서 어떤 정도든 차이를 이해하려면 성별이나 나이 이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뇌의 평생 동안에 어떤 종류의 경험이 심어질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남성이라는 성별이 사물을 조립하거나 복잡한 3차원 표정을 다루어본 경험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뇌는 주인의 성별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반영한다. 가소성이 평생을 가는 이 상태는 우리 뇌의 미래에 대한 훨씬 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뇌가 우리의 세상에 마주치는 것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인지 우리 뇌가 어떻게 정신이 팔려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시할 수가 있다.